한겨레 기후변화팀 최우리 기자입니다. 똑똑한데 섬세한 사람은 참 매력이 있는데요. 이분은 똑똑하고 섬세하고 그리고 용감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남성들의 다양한 발언이 화제가 됐던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바르고 새로운 시각을 많이 제시해 주셨던 미국 출신 방송인 타일러 라시 씨인데요. 이분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세이 책을 내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국제정치학 전공이시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타일러 씨가 꾸준히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책에도 쓰셨지만 사진이 실렸지만 집 베란다에서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시기도 하고 요거트와 치즈를 직접 만들어 드시고 그리고 천연 고체 비누만 쓰신다고.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는 한강변 산책으로 푸신다고 하시고요. 달리죠. 네. 그래서 또 이제 2018년에 환경단체가 이제 진행하는 기후위기 관련 집회 때 사회도 보셨고 2016년부터 세계자연기금 WWF 홍보대사시기도 하시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가깝게 두고 생활하시는 타일러 씨가 이런 책을 내셔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전 책 도입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제가 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의 냄새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삶은 너무 슬픈 것 같다. 아마 저처럼 시골 출신이거나 아니면 어린 나이에 어디 놀러 간다 생각하면 밖에서 놀고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한국에서도 그런 냄새를 좀 알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 냄새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대에서 거기는 이제 산에 좀 올라가야 되는 학교 캠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막 숲이 많고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조금은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주변에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겨울 냄새 난다. 그랬더니 너 뭔 소리냐?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연의 흐름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미국 동부 뉴 잉글랜드 주의 버몬트 지역 출신이시라고 책에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 지역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 책 내용만 봤을 땐 숲에서 어린 시절 보내셨다고 하셨고 이런 기억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대도시에서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은 이런 숲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절과 비교할 때 좀 어떤 아쉬움이 있으실까요? 버몬트주 출신인데 거기는 주 자체가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충청남도 북도 정도 합치면 그 정도의 면적에 74%, 5% 정도가 산림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처럼 생긴 거죠. 자연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받는 과학 시간 그런 과학 수업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항상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서 그런 일기장 같은 거에 나무 그림 그리고 찾은 것들 새로 발견한 것들 다 기록해서 이게 뭘까 하고 막 이런 거 다 쓰고 그리고 나중에 영어 수업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글도 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교육의 어떤 교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하천이나 이런 쪽에 가면 외가리, 백로가 보이고 그런 도시 생태계를 조금씩 더 되살리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계속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하고 자연하고 그런 단절이 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동물 털 알레르기가 심하셔서 동물을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그런 결핍이 오히려 동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도시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핍들이 좀 동물과 자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실제로 그쪽 기사를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네. 자랐던 곳에서 거기에 굉장히 숲이 많고 동물이 많아서 창밖만 보면 뭐 사슴이 지나가고 여우가 지나가고 그러고 막 가끔씩 곰이 마당에 들어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서 자랐는데 갑자기 알레르기 때문에 키우던 동물들 그 뭐 강아지랑 고양이가 있었는데 너무 사랑했던 친구들이지만 아쉽게도 그 친척들한테 보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밖에 있는 동물한테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아요. 가까이에는 할 수는 없지만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 생태계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 꿈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강연에서 어떤 청년이 질문을 했고 거기에 이렇게 답을 하시면서 사람들 반응을 좀 살피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 보고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맞아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걸 나의 꿈이라고까지 표현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히 꿈과 진로, 미래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뭐 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질의응답이 오가는 분위기였고 되게 많은 경우에 특히나 한국에서는 그 꿈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약간 좀 틀에 박히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대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굉장히 굳건히 믿게 되는 거 있기 때문에 이 꿈이라는 거의 범위를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질문이 불쑥 들어오니까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나중에 은퇴하면 집을 어디서 구할까? 그러면 그 지역을 환경의 그런 뭐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예상하는 표를 봐야만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됐는데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뜨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니까 진짜 그게 그냥 해결하고 싶다. 너무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꿈이네요. 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전문가도 아닌 내가 환경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라도 당장 말을 꺼내고 이제 너나 없이 당장 행동해야 할 만큼 이 지구의 상황이 절박해서다. 바로 이 지점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라고 느끼셨던 건지 좀 더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에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면 어디가 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까? 하고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한 4년, 5년 전, 6년 전이었으면 뜬금없이 왜? 지가 뭐 하자는 거냐?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됐고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저의 미래가 이걸로 결정이 되면 무조건 얘기를 해야죠. 이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쓸 건데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 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먼저 얘기해야 돼요. 다른 얘기 하기 전에. 기후위기 문제를 참 쉽게 설명하셨더라고요. 200만 원 버는데 350만 원씩 쓰는 수연이라는 친구가 있다. 나는 이 친구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지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자원을 쓰고 있는 걸 빗대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자연 자원을 지구 밖에서 가져오질 않아요. 모든 게 이 하나의 지구 안에 있는 거고 이 지구가 1년에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뭐 산림,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어 있어요.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돈을 빌리잖아요. 근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더 빌려야 되겠다 하고 은행에 다시 가요. 은행에서는 아니 신용이 안 좋은데 안 줄 건데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른 은행 가면 돼요. 아니 좀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은행이 여러 개 있고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요. 근데 자연 자원은 하나의 지구밖에 없어요. 항상 선적으로 생각했지 이렇게 순환적으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사고도 이렇게 바꾸고 경제도 이렇게 바꾸고 우리 소비 패턴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술 개발로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그런 뭐 밴드나 이런 거를 이렇게 붙이고 좀 연고를 바르자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걸로는 될 수가 없어요. 네. 시카고 대학교 다니셨는데 거기 기후위기 수업이 과학 기본 그 교양 과목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이 환경교육, 기후위기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했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변화가 그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교육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가능했던 거거든요. 기후위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좀 넘을 정도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그러니까 교육이 생기면 좋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학교에서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학교 나온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소비자의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가 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거를 갖고 가야죠. 왜냐면 위기가 본격적으로 그때 그 친구들이 다 컸을 때 엄청나게 와 있을 거니까요. 근데 시작은 되어 가고 있고 이미 그 부작용들이나 뭐라 그래야 되죠?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있는 거라면 그냥 학교에서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좀 뭐라고 하죠? 그런 거 약간 공익성 있는 교육이 조금 더 평생 교육 이렇게 좀 많이 확장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정부가 신경을 쓰고는 있긴 한 것 같더라고요. 잘 됐네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가정이나 개인의 노력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이제 타일러 씨는 방조자 개념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방조자에게도 이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러시면서 또 동시에 이제 시민들은 투표를 통해서 그 권력을 심판하고 그리고 소비자로서 불매 운동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그런 지점들까지 포함해서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맞아요. 소비자가 가장 힘을 많이 갖고 있어요. 소비자 겸 시민 그러니까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투표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매일 그 두유를 사는 거라고 치면 이 두유팩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불법 벌목이 되는 산림에서 가져온 걸로 만들어졌는지 통이 그 팩이 그거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단소 배출량이나 이런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게 소비자한테 가 있지는 않아요. 약간 좀 이거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하고 정부한테 둘 다 모두가. 소비자들이 정보를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 자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죠. 음식물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보실 때 가격 말고 영양 정보 말고 인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습관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습관을 일단 들이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거에 따라서 구매 패턴을 조금씩 바꾸고 그리고 이건 왜 알 수가 없지? 하고 댓글을 남기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빠른 속도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갖춰질 수가 있어요. 그 기후위기 문제도 돈으로 따지면 사실 그 손실이 엄청난데요. 뭐 책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서술을 해주셨어요. 공부를 많이 찾아봐가지고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계산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대략
대략적으로 뭐 얼마 정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서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이 되고 어떤 뭐 수자원 부족이나 식량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거나 이렇게 예상은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에 따르면 얼마 정도의 경제 피해가 생겨서 국가 총생산이 줄어들 거냐를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경제를 보면 작년 대비해서 엄청 이게 성장이 막 확 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기후 위기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오래가고 그래서 숫자가 훨씬 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는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가 겪을 일의 극히 일부에 맞아요. 불과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기후변화가 이제 일으킬 연쇄적 파장들을 상상하기가 어렵기도 한데 그렇죠. 사실 상상하면 엄청난 일들이 맞아요. 벌어질 것 같거든요. 기후 위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많지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실제로 기후가 바뀌잖아요. 온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박테리아나 뭐 곤충들, 뭐 모기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뭐 진드기 뭐 이런 친구들이 서식하는 지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한 병들이 옮겨지는 속도나 범위가 확 바뀌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 서식지가 파괴가 돼서 딴 데로 옮겨야 되는 동물이 많아요. 근데 이게 도시에 있으면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은 동물들이 도시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뉴욕이나 뭐 영국이나 요런데 그 런던이나 막 이런데 가면은 여우나 라쿤이 도시 안에 있잖아요. 원래는 봤어요. 없는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요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원래 사람하고 동물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경우가 바뀌어서 이제 더 가까이 하게 돼요. 근데 요건 그러면 바이러스 전염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하고 환경 파괴가 곧 우리 건강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초국가적인 문제잖아요. 한 나라에서 해결을 잘하면 다른 나라에서 완전히 오케이가 돼버리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봐왔는데 근데 회복 능력이 다 같이 손잡아서 좋아야 돼요. 이런 상황에는.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로 뭐 태풍이 나라를 구분하진 않아요. 왜 해수면 상승이 나라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걸로 인한 피해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데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코로나19 때 굉장히 못했다는 걸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좀 국제적으로 다 같이 좀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죠. 또 코로나19로 지금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네. 일회용품 사용과 네. 관련된 고민도 있습니다. 네. 그 이른바 방역과 이제 환경의 그 딜레마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취재하는 환경부는 방역 그 당국의 경계 경보 단계를 좀 경계 경보 단계가 내려가면 이제 일회용품 사용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답변을 하거든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좋은 대안도 없고 일단은 자주 썼던 기댔던 그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은 불가피하게 써야 된다는 주장은 이해해요. 그리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얘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비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그 이렇게 액체 비누가 있잖아요. 액체 비누가 뭔가 더 깨끗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체로 돼 있는 비누가 그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스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살균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작용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텀블러를 들고 가도 네. 주지 않는 음식점이나 카페가 많아서 사실 좀 놀랍죠. 네, 그런 지점에서 새롭게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해수면 상승과 관련해서 그 단지 해안가 도시 침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네. 뭐 도시 전체 지하시설이 침수되거나 네. 지하수가 오염되면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맞아요. 전망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뭐 이건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식수가 없어서 생수 사재기를 할 경우에 이제 그 사회 혼란이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책에서도 이제 미국 보스턴에서는 바다 쪽에 제방을 쌓아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왔고요.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해안 지역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시리아 그 난민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내전이 있어가지고 난민이 이제 나오셔서 그 어디로 보낼 거냐, 뭐 누가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뭐 정치적인 싸움하고 막 혐오주의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되게 그 정치판이 또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다 같이 지켜봤잖아요. 근데 그 난민 규모가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역대적으로 가장 큰 가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그 기후 위기가 없었으면 난민이 발생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규모로 발생했다는 건 기후 위기를 빼놓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외국에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들 이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WWF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태풍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이렇게 비가 한참 많이 내릴 수 있는 게 물론 장마가 원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상한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강우량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거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왜냐면 그 이제 바다를 보면 층으로 돼 있어요. 온도층으로 돼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온도층이 두꺼워진 거예요. 따뜻해진 부분이. 그러면은 태풍이 돌고 있으면 아랫물을 끌어올리는데 아랫물이 따뜻한 거예요. 원래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수증기가 끊겨야 되는데 따뜻한 물이 올라와서 더 수증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럼 수증기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비가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비가 내려요. 그리고 태풍이 계속 가요. 그래서 이 규모가 더 크고 홍수가 더 많이 나고 지금 같은 장마철이 앞으로 더 크고 더 크고 더 클 것 같은 그런 게 우리의 이제 굉장히 가까운 미래와 지금 현재거든요. 탄소 배출량의 그 세계 순위를 좀 보자. 그러면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그 실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가 있고 한국은 그보다 조금 낮다. 순위가 낮은데 그 이렇게 책임질 나라는 따로 있는데 왜 한국인들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죠. 근데 옆집은 외관을 안 챙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 막 쓰레기가 막 나와 있고 그러면은 우리 집을 왜 챙겨요? 어차피 저러면은 동네에서 뭐 집값이 안 오를 건데? 이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로 집값이 올라요? 절대 안 올라요. 절대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건. 근데 내가 먼저 그냥 깨끗하게 할래. 그런 상태에선 저기 좀 치우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이나 다른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크고 소비 시장이 크고 그리고 배출량이나 환경 파괴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들은 더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가 생겼고 한국 기업들이 그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대기업들이 뭐 샨동에 그 공장을 두고 있고 그 중국발의 뭐 미세먼지가 중국이 왜 그러냐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그 기업의 물품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이미 하나인 건데 저 집 안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저기 것만이다. 그리고 나랑 관련이 없어라고 볼 수 있는 건 사실 비현실적이에요. 한국은 지금 되게 큰 기회가 있어요. 그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를 좀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나라가 많고 그리고 재개를 시작했다고 해도 못 번 돈을 다시 벌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를. 근데 한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 대응이 되었고 좀 경제가 완전히 멈춰져 있지는 않아요. 가고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딱 이게 기회거든요. 이 기회에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그거를 조금 먼저 선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굉장히 이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득을 보면서 그리고 좀 리더십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책임을 안 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러면 굉장히 명분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게 옆집이 안 그러는데 우리 집이 왜 그래야 되느냐? 그건 모든 집이 할 수 있는 소리니까요. 네. 한국 정부가 사실 그런 이제 친환경적 그 경제 성장 좀 방향을 잡아보겠다 하고 네. 그린 뉴딜 선언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쪽 기업들을 좀 지원하겠다 이런 재정 투자 얘기도 약속을 했는데 맞아요. 뭐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쪽으로 지원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막 기술을 개발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데에서 그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이제 탄소 배출량 그 저감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됐죠. 좀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요. 방향은 일단 그쪽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또 한국에서 이거를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이 이거 충분하진 않은 것 같은데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담론이 생기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외신에서는 뭐 다른 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대선이다. 미국 대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그 탈퇴 이미 선언해 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이번 대선이 정말 기후 위기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파리 협약 탈퇴 선언이 원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맨 초반에 했던 얘기고 그거 실천이 생기려면 실현이 되려면 그러면 이제 내년 연초인가 그거를 처리를 하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연말에 대선이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게 연방 정부예요. 근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그 이중 주권이 있는 국가예요.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뭔가 변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더디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연방 정부가. 그래서 주로 주정부에서 좀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저는 그 은근히 좀 희망을 품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트럼프가 그렇게 파리 협정 탈퇴 선언을 했을 때 지역 행정구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We're still in 이라는 선언 캠페인을 했어요. 근데 We're still in에 그거를 이제 서약을 하면 그게 파리 협정에 있는 기준과 동등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찍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사람들이 총 인구를 보면 한 3억 명 정도 되는데 1억 5,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들이 그 서약을 한 거거든요. 주와 시 그리고 그런 지역 행정구의 리더들이 먼저 나서고 정책을 먼저 좀 반영시키기 시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아무튼 대선은 좀 지켜봐야 하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게 트럼프가 뭐 하나 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그거
편들 수도 있는 거고 약간 트렌드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생기면 안 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죠.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환경 파괴를 이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요. 환경 얘기는 안 팔려. 한국 사람도 관심 없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이렇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모르고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보도가 덜 됐거나 얘기가 덜 다루어졌거나 그러는데 그게 덜 다루어졌던 이유가 한국 사람들 관심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뿐이거든요. 뭐 비건 화장품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 약간 이런 관심사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사람들이 확실히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동안 선입견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안 볼 거예요. 막 이런 생각을 좀 버리기 시작해도 되는 단계가 아닌가 하고 그 관심을 좀 충족을 시켜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 말씀은 한겨레 편집국도 좀 새겨들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2018년에 트위터에 쓰셨던 내용인데요. 이제 화력발전소 그만 짓고 그만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한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쓰셨는데 이제 댓글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죠. 이런 네. 내용인데요. 네, 그랬답니다. 그 이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미세먼지. 네, 그렇죠. 미세먼지가 심했는데 너무 심해서 막 목이 아프고 막 머리 아프고 그거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한강 반대편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약간 답답하고 그래서 트윗을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거죠. 아, 화력 발전소는 이런 거하고 사실은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가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는데 더 놀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면 뭐 하라고 뭐 원자력 발전소 하라는 거냐? 풍력, 태양열 이거 중간에 그거 왜 뛰어넘고 바로 원자력으로 가지? 이렇게 아예 이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굉장히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또 채식 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육식이 이제 기후위기 문제와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데 네, 그 육류세 도입하는 유럽의 나라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육식 관련한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네. 예. 아예 지금부터 절대 동물성 음식 먹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 실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그거를 막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나마 나은 선택이 뭘까 하고 이거를 좀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사람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그 환경 파괴를 좀 덜 입히는 그 고기를 먹는 거 어떠냐? 아 오늘 막 이렇게 나가서 고기 먹자 하고 막 이러면 그래 삼겹살 먹자 로 하는 거 어떨까요? 그게 좀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소보다 돼지는 덜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오늘 삼겹살 먹자 하고 근데 춘천 닭갈비 맛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닭고기는 좀 덜 하니까요. 이렇게 가장 큰 대가가 있는 그런 선택이 있을 때 그나마 조금 덜 있는 걸로 선택하고 제한하고 이런 행동을 좀 취하기 시작하면 실천이 가능할 것 같고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씩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사를 쓸 때 이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인데요. 네. 이 환경 문제가 바로 이제 오늘의 나의 문제와 네. 연관이 된다는 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네, 진짜. 이게 정말 이제 기사 쓰는데 이제 한 90%의 고민이 그렇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제 주변 지인들도 계속 되묻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런 거 맞아? 이렇게 다시 묻고 그쵸. 제 고민은 왜 기후위기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데 더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환경 문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하나 더 설명하고 그러면 지금 논문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사를 써야 되지만 사실은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좀 와닿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건 사실 비유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달하기가 어렵지만 그 고민을 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어떤 비유들이 더 효과적인지, 어떤 시각적 도구, 뭐 영상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효과적일까를 좀 연구하고 많이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더 하고 싶으신 말씀? 네,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책이라는 형태가 과연 적합할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책을 만들었을 때는 친환경 인증을 그 표지, 속지 내지 면지 다 전부 다 받아놨거든요. 그게 FSC 인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장 보거나 하실 때 가끔씩 뭐 우유팩이나 이런 거 보실 때 그 뒤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무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영문으로 FSC 이렇게 인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산림에서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뭐 만들면 목재를 쓰는 거잖아요. 그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불법 벌목이 없었고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산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환경 파괴가 훨씬 덜 이루어지는 물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책 자체를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느낌을 좀 어느 정도 받아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타일러 씨 말씀을 이렇게 재미나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